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비공식 행사 중 미 해군이 카리브해 남부 해상에서 베네수엘라 국적의 마약 밀매 선박을 타격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USS 샘슨이 수행했으며 선박에는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갱단인 트렌데 아라과 소속 조직원 11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마약이 실린 선박을 격침시켰다며 앞으로도 이런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어 불과 몇 분 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번 군사작전을 공식 확인하며 해당 선박은 미국 정부가 지정 마약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세력이 운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기밀 해제 처리된 군 영상도 직접 게시했는데 영상에는 4개의 엔진이 달린 쾌속정이 불길에 휩싸이며 침몰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선박이 남미에서 출발해 미국 본토를 향해 마약을 밀반입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을 마약 카르텔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명백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정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지목하며 마두로가 트렌데 아라과 조직을 비공식 무장 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노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자국 내 민병대 450만 명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전면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군의 타격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선박을 타격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연방 항소법원이 이와 관련한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오순회 항소법원은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들을 외국 적국으로 간주해 추방하려던 조치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1798년에 제정된 외국 적국인 법을 근거로 이민자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려 한 데 대한 법적 반박입니다. 재판부는 갱단 활동은 침공이나 군사행동과는 구분돼야 하며 대통령의 안보 판단이라고 해서 사법심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거 이 법은 단 3차례 미 합중국이 전시에 돌입했던 상황에서만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처럼 평시에 적용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행정부는 이 조직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직접 연결돼 있고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재판부는 군사적 침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들을 엘살바도르의 대형 교도소로 추방했으며 해당 시설은 미 사법당국의 관할권 밖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3개 주에서의 추방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전시법을 평시에 마구 적용하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전원합의체 재심 또는 연방대법원으로 상고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미국 내 12개 항만의 해상풍력 관련 인프라 사업에 배정된 연방자금 6억 7,900만 달러를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낭비한 그린 뉴딜성 자금을 재검토한 결과 미국 해운 산업과 핵심 항만 개선에 더 시급히 투입돼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뉴욕,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정부가 추진하던 해상풍력 허브 구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훔볼트 항만 개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예산이 실체 없는 이상적 계획에 낭비될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풍력은 비싸고 불안정하며 환경에도 해롭다. 우리는 더 이상 세대를 죽이는 풍력 터빈에 미국인의 세금을 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회된 예산을 기존 항만 설비 보강과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자금으로 전환해 미국 내 전통 제조업과 고용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로드아일랜드 인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단시킨 데 이어 해상풍력 신규 개발 자체에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진짜 미국 에너지는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이다.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첫 임기 당시 추진했던 에너지 지배 전략을 계승한 것으로 재임 2기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자금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남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단계적으로 전통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본 항복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푸틴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이후 최대 규모로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새 정상은 군병력 사열과 전력 시연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인민의 연대를 강조했지만 서방은 세 국가의 결속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해당 회동이 사실상 대미 견제연대의 시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국제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미국에 맞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희생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은 공식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과 정의를 위해 싸운 민족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퍼레이드 직후 김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으며 지난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북한군의 활약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돕는 것은 형제국가로서의 의무이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포옹과 함께 기자들 앞에서 회담 종료를 알렸고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러시아로 초청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표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의 무료 배송 혜택을 가구 외부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던 프라임 초대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종료합니다. 이 조치로 인해 이제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프라임 혜택을 공유받을 수 없게 되며 아마존은 해당 이용자들에게 자체 프라임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가구 구성원을 위한 유도책으로 아마존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회비 14.99달러의 할인 가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월 14.99달러 또는 연 139달러의 정가가 적용됩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주소 일치 여부를 묻지 않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아마존 패밀리는 동일 주소 거주자만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새 제도에서는 성인 1명과 청소년 4명, 아동용 프로필 4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며 성인은 배우자, 가족, 룸메이트 등으로 제한됩니다. 아마존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배송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구 단위 혜택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아마존은 미국 내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4천여 곳 가운데 1,000곳 이상에서 빠른 배송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측은 향후 정책 변경에 따른 세부 사항을 웹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지속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은 보잉사와 법무부 간의 형사기소 유예 합의안을 놓고 최종 승인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 형사기소를 피하게 됩니다. 보잉은 대신 총 11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 책임을 수용하며 이 가운데 4억 4,450만 달러는 유가족 보상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사고로 숨진 346명의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균등한 금액이 지급되며 별도로 2억 4,360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해당 사건은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규제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보잉은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유죄 합의안을 폐기하고 보다 정제된 감시 기준 없이 비기소 조건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보잉은 합의에 따라 자사 내부의 품질, 안전,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데 4억 5,500만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가족 측은 이번 합의가 기업의 범죄 책임을 가볍게 넘기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해당 사고를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업 범죄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공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은 대부분 합의로 종결됐으며 유가족에게는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최소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반군 세력이 밝혔습니다. 사고는 9월 1일 마라산맥에 위치한 타라신 마을에서 발생했으며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산비탈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을 통제 중인 수단해방운동군은 전체 마을 주민이 사망했으며 생존자는 단 1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SLM 측은 해당 마을이 완전히 평탄화됐으며 현재는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할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에는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린 모습과 마을터가 진흙더미로 완전히 뒤덮인 장면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 하르툼의 주권위원회는 수백 명의 무고한 주민이 희생된 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수단의 우기 기간 중 발생했으며 이 시기에는 산간도로가 차단되고 대도시조차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라신 마을은 현재 내전 중인 수단군과 준군사 조직 RSF 간 충돌을 피해 피란민들이 몰린 지역으로 인도주의적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이미 다르푸르 일부 지역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경고했으며 이번 산사태로 구조와 구호 활동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SLM은 유엔과 국제구호단체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하며 시신 수습과 생존자 보호를 위한 항공 및 지상 수송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